여러분, 요즘 주택 매매라든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로 매매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유권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은 왕왕 발생하고, 특히 요즘 뉴스 매체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착안해서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무엇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홍길동 이렇게 돼 있으면 홍길동이 소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렇게 소유권을 다시 빼앗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법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등기부등본이 등기소나 인터넷으로 발부받으면 이런 문제예요.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는데요. 보통 을구 있고 한데, 표제부는 부동산의 재원을 표시하는 거고, 이 갑구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을구는 권리관계, 저당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표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공시가 무엇이고 공신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공시란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알려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공신력인데요. 이는 사실관계, 즉 소유권, 저당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주인의 여부를 판단하는 힘이고요. 문제는 우리 법제는 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정력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등기된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원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실제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공신력이 바로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에서 듣는, 나 집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다시 빼앗겼어.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냐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그러한 권리 관계가 공신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게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건 매도자의 위계, 매도자가 속임수를 써서 발생하는 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수자가 10억 원을 주고 매도자로부터 주택을 샀어요. 정상적으로 등기 이전 서류 다 받아가지고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까 저당권이 깨끗이 다 지워져 있고 아주 깔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매수자는 안심하고 대금 지불하고, 동시이행 관계니까요. 물건 인도받고 등기 이전 서류 전해주고, 그래서 이제 등기를 이전해 왔죠. 그러니까 명실공히 매수자는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은행으로부터 매수자에게 얼마 금액을 변제하라는 통지가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인가 생각해 봤더니, 당시에 매도자는 근저당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말소했다고 했고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도자가 이 재반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위조하고 관련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저당권을 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믿은 매수자는 지금 당신이 샀던 집을 담보로 해서 전 주인이 대출이 남아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는 이자도 안 들어오고 변제도 안 되니까 이 집을 경매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집이 날아간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매도자가 이건 매도자고요. 우측편에는 매수자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매도자, 매수자의 관계인데요. 이 매도자가 원래 상속을 받아서 빌라를 소유권 이전한 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상속받은 이후로 매수자하고 거래를 한 거죠. 빌라를 5억 원에. 그리고 등기전서를 앞 사례처럼 정상적으로 동시행 관계로 빌라 물건 전해주고 등기전서를 전해주고 그래서 등기를 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매도자는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판명된 걸로 봐서는 남편을 살해하고 상속자가 유일하게 말하자면 그 배우자한테 있었으니까 배우자인 이 아내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상속 자격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살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상속자인 조카가 상속을 받음으로써 이 매수인은 꼼짝 못하고 집을 빼앗기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 하나 있었고요. 또 다음 사례 볼게요. 이것은 이제 판결에 의한 거래 함정인데요. 자, 이것은 지금 원매도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매도자로부터 이 사람 당시 매수자였겠죠. 이 매도자는 2차 매도자는 이 원매도자하고 그다음 매도자 사이에 불법 원인이 돼가지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당신은 이 토지를 살 수 없다.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법원에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걸 법률적으로 불법 원인 소유권 취득이거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가 원매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매수자는 이 두 번째 매도자하고 거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원리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원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거래가 되었어야 되는데 등기에 나와 있는 명의로 나와 있는 매도자와 매수자하고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원매도자와 매도자 사이 불법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 무효이므로 이 땅을 또 그냥 날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도대체 공신력이 무엇이냐? 공신력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자,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공신력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등기부 등본에 표시해진 권리관계가 실체적으로 부합되지 않더라도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경우 신뢰한 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지금까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등기부상 명의 그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 거래를 한 거예요. 매수자들은. 그런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단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공신력은 바로 명의자,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그걸 믿고 거래했잖아요. 매수자는. 그러한 거래는 그 매수자가 그걸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 이것이 공신력인데 우리 법원은 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950년대 민법이 제정된 이후로 쭉 공신력을 불인정해 왔는데요. 왜냐하면 진정한 소유자의 피해 보상 제도가 미비됐고 공증제도 정비 등 이런 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학자들은 민법 그 107조, 112조 여기 아마 불법 원인을 구성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선의의 제3자 보호 조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이미 인정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판례는 그 등기상 명의의 소유자보다 실체 관계에 의한 진정한 소유자가 보호가 우선이다. 따라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현재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렇고 그런데 이게 큰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뭐 일부 민법 학자들 또 그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느 세월에 될까요? 이게 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곤 합니다만은 실제로 민법을 개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뭐 국회에서 어떤 그 정파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은 미국이라든지 독일,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공신력을 인정해요. 특히 영국은 등기 오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관에 접수했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이 가짜다 그러면 등기를 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만 갖추면, 즉 형식만 갖추면 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귀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등기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런 경우에 등기기관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가 있고, 미국은 이게 토렌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그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봅니다. 자, 이건 이렇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떻게 거래를 해야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겠나? 미봉책이긴 합니다만은 몇 가지를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 소유자가 등기를 했어요. 등기상 소유자예요. 등기상 소유자. 이 사람이 10년 정도 계속 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등기를 내고 공원 평온하게 10년 이상 이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었다면 취득 시효가 완성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건 확실히 실제의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일치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심하고 거래가 가능하지요. 가능하면 뭐 주택을 살 때 뭐 신규 주택 예컨대 새로 짓는 뭐 분양해서 받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뭐 이 보통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거래를 의뢰하고 또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한테도 그런 의견들을 좀 제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시골에 있는 토지가 바로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등기부상 소유자가 고령이다 그러면 반드시 실소유자 확인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는 이 중개사하고 함께 현장도 방문 좀 해보고 실제로 상속관계라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실소유자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고 만약에 실제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당연히 뭐 상속을 통해서 사망한 경우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열애로 하고 실제 소유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근데 고령이다. 그럼 정말 진짜 소유자는 누구냐 이런 걸 확인하고 등기를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거래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다음 저당권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또 근저당이 잡혀 있다가 지워진 경우, 말소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특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아까 사례에서 봤다시피 실제로는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관련 서류들을 은행에 접수만 하면 법원에 접수만 하면 되니까요. 뭐 변제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감 증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그런 걸 갖다가 유주해 가지고
말소한 다음에 그냥 그 팔아버리는 그 매매가 되는,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사례들은 실제 사례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된 지워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딱 그어놓잖아요.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경우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에는 이중대출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또 대출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뭐 그걸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문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집이 꼭 마음에 들면 또 그 땅이 꼭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중개사들은 그런 방법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례에 나타난 그러한 사례의 그 불행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동산에 관한 시사성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되는 뭐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 있었을 때 종종 자료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을 좀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